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5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진상 고객이 시누이가 된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그 시누이가 친정돈으로 외제차를 사서 저를 무시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지 소유였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실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가장 통쾌한 복수담입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자는 남자에게 맞춰 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저는 좀 톡톡 튀는 성격이라 집안 분위기와 맞지 않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해보고 싶어 하고, 의견도 분명히 말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시면 아버지는 항상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된다고, 집안 평화를 위해서는 좀 더 조용히 살라고 하셨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 편을 들면서 제 길을 누르려고 하셨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집을 벗어나서 독립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딸이 혼자 나가 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집에 갇혀 있는 기분으로 지냈어요. 게다가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셔서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었거든요. 자린고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아끼셨어요. 전기 조금이라도 더 쓰면 잔소리, 물 오래 쓰면 잔소리, 정말 모든 게 아까우신 분이셨죠. 당연히 사교육비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과외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학원도 정말 억지로 보내주시는 수준이었어요. 저희 3남매 모두 알아서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식의 막무가내였죠. 다른 집 아이들은 온갖 과외에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는 정말 맨몸으로 경쟁해야 했어요. 저는 원래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쁘게 꾸미는 것, 화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용 관련 학과로 진학했어요.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하셔서 허락해 주셨어요. 대학에서는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메이크업에 대해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색조 화장품의 색감을 맞추는 것, 얼굴형에 따라 다른 메이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놀이 같았어요.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분야라 열심히 일했어요. 고객들에게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화장품을 추천해드리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라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지나자 신입 직원 교육도 맡게 되었고 2년 차가 되면서는 매장 관리 업무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보람찬 일상이었죠.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백화점이다 보니 온갖 고객들을 다 만나게 되거든요. 친절한 분들도 많지만 가끔은 정말 상상도 못할 진상 고객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화장품을 다 발라보고는 안 산다고 하는 분들,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분들, 심지어는 직원을 자기 집 하녀 부리듯이 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직업이니까 웃으면서 대응해야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진상 고객이 한 명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매번 와서는 온갖 화장품을 다 발라보고 직원들한테는 반말에 하되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기까지 하는 분이었어요. 특히 저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제 메이크업 실력을 믿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만 보면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발림성이 별로다. 지속력이 떨어진다. 뭐 온갖 트집을 다 잡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매니저한테까지 가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매니저님도 그 고객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그런 고객이 워낙 유명해서 저희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1위로 통했어요. 다른 매장 직원들도
그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백화점 직원 회식이 있었어요. 각 매장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죠. 저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주얼리 매장의 담당 매니저인 준혁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30대 초반의 훤칠한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어요. 차분하고 신사적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준혁 씨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제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기도 했죠. 그 뒤로 준혁 씨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점심때마다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퇴근 후에는 커피 마시자고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 신청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준혁 씨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죠. 준혁 씨는 주얼리 담당답게 기념일마다 특별한 선물을 해줬어요. 처음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에는 예쁜 반지를, 교제 1년이 되는 날에는 목걸이를 선물해줬어요. 어떻게 여자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지 감탄스러울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준혁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맛있는 집을 찾아주기도 하고, 제가 피곤해하면 마사지 쿠폰을 선물해주기도 하고, 제 생리주기까지 챙겨서 그날에는 따뜻한 차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준혁 씨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린 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준혁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해왔거든요. 양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먼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온화하신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약간 유난스러운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반기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백화점에서 오가 타입의 아줌마들을 많이 상대해 본 저로서는 시어머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귀여운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늦게 도착한 시누이를 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저희 매장의 블랙리스트 1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진상 고객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시누이도 저를 알아봤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시누이가 싫었거든요. 그 여자와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준혁 씨에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시누이가 좀 까다로운 성격인 것 같다고 돌려서 말했죠. 아, 우리 누나 말이야? 성격이 좀 강한 편이긴 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좀 예민할 뿐이지. 준혁 씨는 그렇게 누나를 감싸더라고요. 형제라서 그런지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헤어지는 것까지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준혁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 준혁 씨도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렸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에 결국 마음을 돌렸죠. 시누이 하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결혼 후 시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된 이상 이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보여줬던 그 진상짓을 집에서도 그대로 했어요. 저희가 집들이를 했을 때도 와서는 이것저것 트집만 잡았어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 가구가 싸 보인다. 집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역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음식 솜씨가 부족하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농담인 척했지만 저는 그 속뜻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죠. 특히 저희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더 심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요즘 자영업이 어렵던데 괜찮으신가? 라는 식으로 은근히 깔보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준혁 씨에게 이야기해봐도 누나가 원래 말이 좀 직선적이야. 나쁜 뜻은 아닐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양가 가족이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였죠. 시아버지께서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셔서 거기로 정하게 되었어요. 여행 첫날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 시누이도 조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시누이가 가족들과 따로 행동하면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정한 일정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식당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자고 하고 정말 제멋대로였어요. 특히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는 대놓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뭔가 제안하시면 그건 별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바로 잘라 말하거나 저희 아버지께서 사진을 찍어 주시려고 하면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찍을게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결정타는 셋째 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자영업이 정말 힘들죠? 우리 친구 아버지도 자영업 하시다가 망하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미리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당황스러워 하셨고요. 준혁 씨가 누나, 그런 말씀은 이라고 말렸지만 시누이는 뭐,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되받아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여행을 중단하고 먼저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핑계였죠. 시누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더 이상 함께 있기 싫으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제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시누이에게 화가 났지만 가족 앞에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시댁 분위기가 많이 어색해졌어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도 양가가 함께 모이는 일은 거의 없어졌죠.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시누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말 얌체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시누이는 결혼하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셋돈이 부족하다고 친정에 손을 벌렸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불쌍하다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면서 저희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준혁 씨는 누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전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빌려줬어요. 물론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언제 갚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돈이 부족해져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대출 때문에 매달 부담이 늘어났죠.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돈을 빌려간 주제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 이런 일로 가족끼리 뭘 그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저희가 소량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시누이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가족 평화를 위해 참고 있었어요. 어차피 결혼한 이상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참을만 하다가도 가끔은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했어요.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그럴 수 있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네가 좀 참으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시누이 편만 드셨어요. 정말 속이 쓰렸어요. 그렇게 참고만 살다가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시누이가 또다시 돈 문제로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차를 바꾸고 싶다면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로 말이에요. 전셋돈도 제대로 안 갚았으면서 또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 뻔뻔했어요. 준혁 씨는 또 누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동서,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어? 돈이 아까워서 그래.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겨우겨우 참고 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드리기 힘들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그래, 알겠어. 동서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누이는 저에 대한 뒷담화를 가족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누이를 무시한다.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그런 시누이 말만 듣고 저를 더욱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속이 쓰렸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준혁 씨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누나 편만 들 게 뻔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퇴근길에 백화점 근처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는데 발레 파킹 알바를 하고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영업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일까지 하고 계신 거구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게 일이 잘 안 된다며 그래서 아버지가 시간 날 때마다 부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제 이혼 소식까지 들려드리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어서 결국 참기로 했어요. 부모님을 더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몇 달을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 돈으로 외제차를 샀다면서 그걸로 저희를 한턱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새 차 샀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턱 낼 테니까 나와.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제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기분이 새여 있었어요. 아마 외제차로 저희를 누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또 뭔가 트집을 잡을 게 뻔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준혁 씨도 함께 갔죠.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 저희 같은 서민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었죠. 시누이는 정말로 새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최신 모델의 수입차였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친정돈으로 저런 차를 샀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 예쁘지? 이 차 사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시누이는 자랑스럽게 차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뻔했잖아요. 친정에서 빌려간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시누이가 계속 자기 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연비가 어떻고 승차감이 어떻고 브랜드 가치가 어떻고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동서도 차 바꿀 생각 없어? 요즘 그 차 타면 좀 창피하지 않아? 시누이는 저희가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대출까지 받아서 시누이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발레 파킹 직원과 손님 사이에 뭔가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구경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도 그쪽을 보니까 발레 파킹 유니폼을 입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서 계신 게 보였어요. 손님이 차키를 건네주면서 뭔가 불만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바로 시누이의 남편이었어요. 시누이 부부가 차를 맡기러 온 거였는데 시누이 남편이 아버지를 보고는 깔보는 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차 조심히 다뤄요. 이 차 긁히면 아저씨가 배상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네,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정중하게 차키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사돈 어른이시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시누이 남편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저분이 누구야? 우리 시동생 아버지야.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누이 남편의 얼굴도 굳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저희를 보신 것 같았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시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사돈 어른, 여기서 일하세요? 아, 네. 시간 날 때 부업으로.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시누이의 눈빛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식당으로 돌아온 시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자랑하던 차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서, 사돈 어른이 저런 일까지 하시는 줄 몰랐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함께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제대로 저희를 깔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흔들면서 안쓰러운 척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 저런 일을.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겠네. 겉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신우이는 친정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저희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신우이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신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제 일은 미안했어. 그런데 사돈 어른 일은 정말 몰랐어.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목소리 톤에서 저희를 얕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 도와주신다니 고맙긴 한데 언니부터 빌려간 돈 갚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뭐? 그 돈 때문에 그래? 그깟 돈 가지고. 그깟 돈이라고 하시는데 언니가 전세 들어갈 때 저희가 빌려드린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저희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언니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외제차 사시는 것보다는 빚부터 갚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버럭 화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 언니야말로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돈 빌려가서 사치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발레 파킹까지 하고 계신데?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혁 씨가 집에 와서는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여보, 누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누나가 완전히 화났어. 오빠, 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저희 돈으로 외제차 사고, 저희 아버지 무시하고. 그래도 가족끼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준혁 씨도 결국 누나 편만 들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 뒤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 편을 들면서 저를 더욱 구박했어요. 며느리가 신우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무하잖아. 가족끼리 돈 계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정말 답답했어요. 잘못한 건 신우이인데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우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전셋집에서 나가야 해. 네? 왜요?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 안 해준대.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그제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신우이가 살고 있는 그 신축 아파트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파트가 저희 아버지 소유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두셨는데 신우이가 전세로 들어올 때 사돈 관계라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를 내주신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계약 연장도 해주셨을 텐데 그날 레스토랑에서 신우이의 태도를 보시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특히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과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동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 전셋돈도 없고. 신우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정에서 받은 돈은 이미 외제차 사는데 다 써버렸고 그 동네에서 다른 집을 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언니, 차를 팔면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 안 됐는데. 언니가 선택하세요. 차를 팔고 집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든지. 저도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신우이는 차를 팔았지만 새 차라서 중고가가 많이 떨어져서 전셋돈을 다 맞추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그 동네를 떠나서
훨씬 외곽 지역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들통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우이 남편이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비싼 옷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소비였어요. 더 심각한 건 그 과정에서 신우이의 외도까지 발각된 거예요. 고급 호텔에서의 결제 내역, 남자와 함께 간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다 카드 명세서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 남편은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아내가 외도하는 데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신우이는 이혼당했어요. 게다가 외도가 원인이다 보니까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양육권까지 빼앗겼어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신우이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이미 신우이의 행동에 실망하신 상태였어요. 며느리에게 함부로 굴고 친정 돈을 낭비하고 급기야 외도까지 한 딸을 보시면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이제 어떻게 동선의 얼굴을 보고 살아? 시어머니도 신우이에게 화를 내셨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모든 게 제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언니를 용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동서, 제발 오빠한테 말해줘.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준혁 씨도 이미 누나에게 완전히 실망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누나를 감쌌던 건 누나를 사랑해서였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여보, 누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준혁 씨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지금 신우이는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요. 경제 능력도 없고 아이들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처참한 상태예요. 가끔 신우이가 저를 원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집에서 쫓아냈다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제 편이에요. 시부모님도, 준혁 씨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신우이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이야, 네가 잘한 거야. 그런 사람한테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더 이상 신우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시댁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아버지도 발레 파킹 알바는 그만두셨어요. 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셨거든요. 딸아, 그때 네가 참지 않고 말해줘서 고마워. 계속 참았다면 더 큰 일이 생겼을 거야.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으로 저를 괴롭혔던 그 여자가 신우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참지 않고 맞서서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신다면 참지만 말고 용기를 내서 맞서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까지 오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